자, 항일 의병부터 다시 시작해보죠. 여러분들은 이걸 두 번째로 아마 보고 계실 건데요. 저는 자, 앞에 녹화를 1시간 반짜리를 했거든요. 근데 마이크를 꺼놓고 했어요. 망했다. 자, 갈게요. 뭐 어쩔 수 없죠. 다시 해야죠. 자, 의병항쟁의 시작입니다. 의병항쟁이 시작된 건 을미의병입니다. 을미의병은 최초의 항일의병이고요. 명성황후 싱의 사건, 을미사변과 그리고 단발령을 계기로 이제 누가 유생의 중심이 돼서 일어난 의병이죠. 맞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기의병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지금 후기의병이라 해놨는데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 을사의병입니다. 뭐 우리는 중기의병, 후기의병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이제 을사의병이라는 걸 알면 되죠. 자, 을사의병 뭘 계기로 일어났을까요? 을사년에 일어난 사건을 계기로 일어났겠죠. 뭘까요? 저 을사 늑약 체결을 계기로 해서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을사 늑약을 계기로 해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뭐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을사조약이라 돼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을사조약이라든 을사늑약이라든 그건 뭐 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니까요. 자, 그걸 계기로 본격화되었고요. 주로 양반 유생들이 역시 일어났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평민의병장이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양반 유생들도 좀 알아보자면 민종식이라고 하시는 분은 관직을 버리고 의병을 일으켜서 홍주성을 점령하고 일본과 대치했다. 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최익현 이분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어디서 봤냐면 강화도 조약 맺기 전에 이분이 도끼 들고 어디로 갔냐면 궁궐에 갔어요. 맞죠? 이분이 근데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것도 1905년에요. 1860년대 등장하셨던 인물이 다시 이제 우리 1900년대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의병을 일으킬 때의 나이가 연세가 74세 고령으로 의병을 일으켰고요. 그래서 순창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전라도 순창까지 들어가는데 근데 우리나라 관군과 대치하게 되니까요. 동족끼리 서로 죽일 수 없다. 정확한 얘기로는 왕의 군대와 싸울 수 없다라고 해서 싸움을 중단하게 되죠. 결국에는 이것도 충의 논리인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왕의 군대와 싸울 수 없다는 이유로 무기를 다 버리고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쓰시마 섬으로 끌려갔는데 쓰시마 섬에 끌려가서는 외놈이 주는 것은 물 한 방울도 넘길 수 없다. 라며 거부했고 끝내 순국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 자, 이 굶어서 순국하시는 건요, 정말 정신력이 대단하신 겁니다. 이거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평민의병장이 등장했다. 요게 중요한 건데요. 요 대목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그 평민의병장으로 여러분들이 신돌석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신돌석의 별명은 여러분들 태백산호랑입니다. 태백산호랑이. 그 정도로 여러분들 이 사람에 걸린 현상금 자체도 컸어요. 일본이 그만큼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태백산 호랑이 신돌석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동학농민운동과 활빈당 투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유격전을 벌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신돌석 이야기도 있는데 뭐 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 1907년 정미의병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정미의병이 의병운동의 절정기이고요. 후기의병이라고 불립니다. 자, 그래서 고종이 강제 퇴위되고 군대가 해산되죠. 정미년에. 맞죠? 자, 그걸 계기로 해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군대 해산이 왜 중요하냐면요. 해상 군인들이 여기 의병에 합류하니까 여러분들 원래 의병은 이제 막 양반들이 의병장이 되어서 또는 평민들이 의병장이 되어서 그렇게 조직적인 그런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의병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근데 군인들이 합류하니까 이제 조직과 화력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병 투쟁이 아니라 항쟁이 아니라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일의병 전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이제 자, 그래서 항일의병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의병 연합작전을 보자면 13도 조선이 이때 8도가 아니라 13도였어요. 13도의 연합
의병을 조직해서 서울로 진공, 밀고 들어가는 작전을 추진하는데요. 그래서 각국 영사관에 우리 의병을 국제법사 교전단체로 승인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서신을 발송합니다. 그런데 인정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들 창의 대장, 그러니까 이 13도 의변의 대빵이 이인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서울 진공작전 하루 전에 아버지의 부고장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나라에 충성하는 것보다 이제 효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논리로 3년상을 치르러 가버립니다. 그것도 하루 전에요. 그래서 사기가 이미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당연히 서울 진공작전을 실패하게 되겠죠. 네. 여기서 항일 의병의 또 다른 한계점이 드러나는데요. 여러분들 13도의 의병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13도의 의병이 모이면서 이제 뭐 평민 의병장도 있고 그다음에 양반 유생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양반 유생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난 너네 청것들이랑 싸울 수 없어. 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유생 의병장의 한계인 겁니다. 항일 의병의 한계이자. 자, 그 다음 4번 한번 볼까요? 평민 의병장이 대거 등장한데요. 대표적으로 김수민하고 홍범도가 있습니다. 홍범도는 우리가 이제 뒤에서 1920년대 독립운동을 볼 때 이제 중요하게 등장할 의병장입니다. 한번 볼게요. 반침략, 반봉건의 성격이 더욱더 강화되고요. 평민 출신 의병장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리고 유생의병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 유생의병장은 충효의 논리로 이탈을 하지를 않나 맞죠? 그냥 호남 의병 전쟁. 그러니까 의병에서 제일 활발했던 의병이 어느 의병이냐라고 물어보시면 호남입니다. 호남이 제일 강렬했어요. 자, 그래서 일본군이 남한 대토벌 작전을 벌이면서까지 의병을 전국적으로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대토벌이라는 말 자체를 저 별로 안 좋아해요. 오늘 안 좋아하는 표현 참 많이 등장하는데 토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반란군을 진압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대단한 반란군 진압한다 이런 표현이 토벌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토벌이야, 맞죠? 일본군이 봤을 땐 토벌인 거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대학살이죠. 네, 그런 표현은 좋진 않지만 어쨌든 뭐 토벌이라고 쓰는 걸 어쩌겠어. 그래서 남쪽부터 이렇게 쫙 북으로까지 의병을 싹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크게 위축이 되고요. 그 다음 만주와 연해주로 이제 의병을 옮기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이제 국 안에서는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제 의병 활동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독립군으로 계승이 되어서 이제 체계적인 군 조직의 훈련을 받고 이제 또 일본군에게 연전연승을 거두게 될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홍범도 그리고 이범윤 이런 사람들일 겁니다. 됐나요? 홍범도 장군은 나중에 보면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이런 데서 많이 등장하실 예정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의사와 열사들의 항일 투쟁인데요. 여기서 의사는 닥터 아닙니다.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을 의사라고 하지요. 자, 그렇다면 볼게요. 장인환, 전명훈 이 사람은 스티븐스를 사살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스티븐스 어디서 왔어? 제1차 한일협약에서 외교 고문으로 들어온 사람이 스티븐스입니다. 근데 이 스티븐스가 자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인들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원한다 라는 식으로 외신에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열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 거야. 장인환과 전명훈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스티븐스가 이제 기차에 나타난다라는 소식을 듣고 기차로 딱 갑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장인환과 전명훈은 스티븐스를 사살할 때 처음으로 만난 사이였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장인환도 기사를 보고 전명훈도 기사를 봤는데 서로 모르는 사람이었어. 그 기사를 봤는데 거기서 스티븐스가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두 사람이 운명 같은 만남을 한 거야. 그래서 장인환이 먼저 총을 쐈다라고 전해지고요. 그 다음에 전명훈이 또 한 발을 쏴서 스티븐스가 완전히 죽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판에도 같이 서고 그런 운명적인 만남을 했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안중근 의사.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의사 중에 한 명입니다.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지요. 맞죠? 자, 근데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자, 그 다음에 나라 매국놈
이완용을 저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재명이요. 근데 이완용은 제가 얘기했죠? 90세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정말 욕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등에 칼이 꽂혔는데도 살았다니까요. 이 사람 대단해요. 자,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오적 암살단을 조직한, 그러니까 을사오적을 죽이겠다라고 오적 암살단을 조직한 나철과 오기호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 사람은 실패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일본이 얼마나 얘들이 예쁘겠어요. 그래서 얘네에 대한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요? 대가라 해야 되나요? 그거는 정말 확실히 합니다. 경호도 막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집도 의리의리하게 한 채 지어줍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분들은 실패하고 나서 이제 간도를 옮겨서 항일 투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단군을 모시는 종교인 대종교를 만들게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 농민의병장인 최응언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최후의 의병장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1915년에 체포가 됐어요. 1907년에 의병을 일으켰다가요. 자, 최응언이 의병을 일으키면서 쓴 글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대한보국 창의대장은 피눈물을 흘리며 삼가 우리 동포에게 고하노라. 오호라 용사는 그 머리가 없어질 것을 잊지 않는다 하였으니 어찌 가만히 앉아 이 나라를 좀먹는 간사한 도적과 강토를 잠식해 들어오는 외적을 그대로 두고 있을 것인가. 이에 혈기 있는 동포에게 고하노니 저 무도한 외적을 우리 강토에서 한 명도 남김없이 소탕해버릴 것이요. 또 일진의 도당은 외적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어 그 죄를 단연코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니 우리 여러 동지들은 비록 형제간일지라도 조금 더 사심을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호라 이 글을 쓰며 임하여 피눈물이 앞을 가려 글이 두서가 없고 글씨도 또한 자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도다. 이렇게 쓰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 최응원 의병장 1907년 숙천에서 의병을 일으켜서 1915년 체포될 때까지 활동한 국내 최후의 의병장이라고 불리죠. 자, 최응원이 의병을 일으킨 이유는 무엇인가요?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일진의 도당과 그 다음에 외적, 무도한 외적 때문에 이걸 소탕하기 위해서 의병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볼게요. 최익현의 면함집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오호라 작년 10월에 저들이 한 행위는 망고에 일찍이 없던 일로서 억압으로 한 조각의 종이에 조인하여 500년 전에 오던 종묘사직이 드디어 하룻밤 사이에 망하였으니 임금이 없으면 신하가 어찌 홀로 있을 수 있으며 나라가 망하면 백성이 어찌 홀로 보존될 수 있겠는가. 나라가 이와 같이 망해갈진데 어찌 한번 싸우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또 살아서 원수의 노예가 되기보다는 죽어서 충의의 혼이 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자, 질문 1번 한번 볼까요? 최익현이 의병을 일으킨 이유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요? 그렇죠. 나라가 망해가고 있기 때문에 을사조약으로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고 생각해서 의병을 일으킨 거죠. 저는 이 최익현을 보면서 정말 참된 보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분은 제가 이제 보수에 대한 이미지 이런 거에 대한 표본입니다. 이분이 정말 보수 중에서도 정말 자기의 신념을 이렇게 잘 지키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참된 보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영국인 기가가 아니고 왜 기가를 써놨지? 기자 F.A. 맥켄지의 종군 참전기입니다. 맥켄지의 Korea's Fight for Freedom 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Korea's Fight, 한국의 싸움이죠. For Freedom, 자유를 위한 결투입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갈게요. 내가 제천에 도착한 것은 이른 가을 더운 날이었다. 나는 일찍이 이렇게 철저한 파괴를 본 적이 없었다. 1개월 전까지는 번잡하고 유복하던 촌락이 지금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기와 조각과 회색의 잿더미, 타다 남은 찌꺼미 더미가 줄지어 있었다. 온전한 벽도 한 개의 대들보도 파손되지 않은 옹기도 없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재를 파헤치며 무언가 쓸만한 것을 찾았으나 모두 허사였다. 제천은 지도 위에서 사라졌다. 해질 무렵 저녁을 짓던 사동이 그릇을 떨어뜨리며 달려와서 소리쳤다. 선생님, 의병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군인들이 왔어요. 순간 5-6명의 의병들이 뜰로 들어섰다. 나이는 18세에서 26세 사이였고 그중 얼굴이 준수하고 훤칠한 한 청년은 90군대의 제복을 입고 있었다. 나머지는 낡은 한복 차림이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종류의 총을 들고 있었는데 하나도 성한 것이 없어 보였다. 그중 인솔자인 듯한 사람에게 말을 걸었다.
당신들은 언제 전투를 했습니까? 오늘 아침에 저 아랫 마을에서 전투가 있었습니다. 일본군 4명을 사살했고 우리 측은 2명이 전사했고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일본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기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싸우다 죽게 되겠죠. 그러나 좋습니다. 일본의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유민으로 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우리 의병들은 말할 수 없이 용감하지만 무기가 없습니다. 총은 날과 쓸모가 없고 화약도 거의 떨어졌습니다. 당신은 원하면 아무 곳이나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무기를 좀 사다 주십시오. 돈은 5,000달러건 1만 달러건 필요한 대로 드리겠습니다. 애석했지만 나는 이 요구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종군 기자로서 어느 한쪽에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기자 윤리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중에 일본군으로부터 내가 본 의병들의 상황에 대해 정보를 요청받았으나 그때도 같은 이유로 거절했다. 다음날 내가 가진 비상의약품으로 부상당한 의병들을 응급처치해주고 마을을 떠났다. 한 아낙네가 다가와 우리는 한 서양인이 우리의 참상을 보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본 것을 세계에 전하여 우리 현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솔직히 한국에 오기 전에는 한국보다는 일본의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직접 한국을 돌아본 결과 내 생각이 잘못이었음을 깨달았다. 일본군은 양민을 무차별 학살하고 부녀자를 겁탈하는 비인도적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반면 한국인은 비겁하지도 않고 자기 운명에 대해 무심하지도 않았다. 한국인들은 애국심이 무엇인가를 몸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의 제목이 뭐라고요? Korea's 알 필요는 없지만 Fight 한국인의 싸움입니다. For 무엇을 위해서요? Freedom 자유를 위한 전쟁이죠. 자유를 위한 결투죠. 자유를 위한 항쟁이죠. 자유를 위한 전쟁입니다. 됐나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안중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중근의 법정 진술을 한번 볼까요? 검사 법행이 아니고 범행 동기가 무엇인가? 제가 이걸 급하게 만들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PPT 223페이지짜리야. 옷 하나도 좀 참아주세요. 안중근, 나는 일본 재판소에서 재판받을 의무가 없다는 점을 먼저 말하겠다. 나는 의병의 참모장으로 독립전쟁을 하는 중이고 그 일환으로 이토를 죽였다. 따라서 나는 형사범이 아니라 전쟁 포로이다. 한국이 문명 개화하고 능력을 갖추면 일본이 보호할 필요가 없어지지만 당신과 같이 스스로 망치는 행동을 하면 통감제도는 영구히 존속되지 않겠는가. 한국의 흥망은 한국인의 생각에 달려있는 것이다. 한국은 오늘날까지 진보해왔다. 이토를 죽인다고 통감제도가 폐지되리라고 보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일본 국민과 세계 각국은 우리 민족의 뜻을 알게 됐을 것이다. 청이나 러시아에 대항할 힘이 없는 한국을 그대로 두면 망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본이 보호해주겠다고 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황제를 협박하여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하게 한 이유가 뭔가? 또 통감제도 실시 이후 우리 인민을 무참히 학살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일본은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다. 요 뒤의 내용은요, 알고 싶지만 정말 알고 싶지만 법정 모독죄가 되어버린 바람에 비공개로 재판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중근은 살인죄, 법정 모독죄까지 더해져서 사형을 선고받게 되고요. 그래서 안중근은 결국에는 이제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정말 안중근의 이야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은데 할 수가 없네. 안중근은 이제 이런 말을 했다죠.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놓친다고요. 그래서 사형 당하기 전에 마지막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안중근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읽던 책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책을 달라고 했어요. 죽으면 책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맞죠? 네. 그래서 그 안중근은 책을 끝까지 읽고 사형을 받습니다. 근데요, 어머니도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게, 어머니가 네가 만약에 무죄를 주장한다면 그건 수치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당당하게 사형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 보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당당히 죽으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어머니도 참 대단합니다. 이거 말고도 이야기는 참 많아요. 자, 그럼 볼게요. 안중근은 스스로 독립전쟁을 하고 있는 독립군이라고 밝히면서 자신은 형사범이 아닌 전쟁 포로라고 주장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은 안중근을 끔찍한 테러리스트라고 기억하겠지만 우리는 시대의 영웅으로 기억하는 거죠. 됐나요? 안중근은 독립군의 대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질문 4번 한번 볼게요. 안중근이 이토를 암살하면서 의도했던 바는 뭘까요?
그런 이토라고 하는 한 사람의 죽음을 원했던 거는 아닙니다. 우리 민족, 우리가 독립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 우리가 독립의지가 있다. 이것을 세계에 알리고 싶었겠죠. 그게 이제 안중근의 대의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밑에 한번 볼게요. 소년의병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26페이지 밑에 한번 보시면 그림이 있죠. 사진이 있죠. 의병 중에서 군을 제복을 입은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해상군인의 합류를 봐서 그럼 정미의병이구나 이런 걸 추측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소년의병도 있습니다. 소년의병까지도 총을 들어야 할 정도로 그만큼 우리의 상황이 심각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애국 개몽운동으로 가겠습니다. 사실 애국 개몽운동에 저는 애국이라는 수식어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독립을 위한 그런 국권 수호운동이 어느 것 하나도 이제 애국을 위한 것이죠. 맞죠? 어느 것 하나조차도 애국을 위한 것이지 애국이 아닌 그런 국권 수호운동은 없죠. 네. 그래서 논란이 있습니다. 과도한 수식어 아닌가, 애국 개몽운동이라는 게. 근데 어쨌든 그냥 하나의 고유 명사처럼 그냥 받아들이고 씁시다. 자, 그럼 갈게요. 의병 제군에게 경고한다인데요. 황성신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지금 의병 제군이 귀중한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한층 더 뜨거운 피를 격발하여 의로운 깃발을 내거는 것은 국가를 위하여 충의의 혈성에서 나온 것이라 어찌 좁은 땅에서 병기를 희롱하며 도적질을 하고자 함이겠는가. 그러나 제군들을 생각해보라. 병이라는 것은 그 목적이 싸우거나 막아 지키는 것에 있지 아니한가. 그런즉 싸우고 지키는 일은 빈말로는 불가하고 그 설비, 준비가 완전한 연후에 가능한 것이니 첫 번째는 무기 등의 장비요, 두 번째는 재정이요, 세 번째는 학술이라. 지금 훈련받지 못한 병졸과 오합지중으로 다만 그의 혈기만을 믿고 전략, 무예가 모두 갖추어진 군대와 교전하고자 하면 부녀자와 아이들이라도 그 불가능한 것을 분명히 알 것이다. 눈앞의 치욕을 참고 국가 원내의 계획을 도모하여 일체 병기를 버리고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꾼은 농업을 열심히 하고 수공업자는 공업을 열심히 하여 각기 산업에 종사하여 자산을 저축하고 자재를 교육하여 지성을 개발하며 실력을 양성하면 다른 나라의 독립을 회복할 기회를 자연히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니 이것이 실로 오늘 우리들이 힘쓸 정당한 의무요 또 고금 역사상에 밝게 비추어 살펴볼 수 있는 것이라. 의병 제군이요. 자, 지금 보시면 애국 개몽운동가들은 의병 항제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준비가 완전히 되지 않은 훈련받지 못한 병졸과 오합지중으로 혈기만을 믿고 그 전략 무예가 모두 갖추어진 군대와 교전하고자 하는 굉장히 무모한 운동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을 니네가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뭘 하자. 그렇지. 먼저 농사꾼은 농업을 열심히 하고 수공업자는 공업을 열심히 해서 각기 산업에 종사해서 자재 교육하고 지성을 개발해서 실력을 양성하면 독립을 회복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강 운동자들이 생각했던 국권 회복 방법 뭐라는 겁니까? 실력 양성이라는 말이 되겠죠. 대한자강의 설립 취지서 보겠습니다. 무릇 나라의 독립은 자강에 달려있다. 스스로 강해지는 걸 자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자강을 배우지 못하고 인민이 스스로 우둔하여 국력이 쇠퇴하여 마침내 현재의 어려운 지경에 처하여 외국인의 보호를 받기에 이르렀다. 이는 모두 자강의 방법을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완고한 마음으로 자강에 힘쓰지 않는다면 끝끝내 멸망하게 될 뿐이니 어찌 오늘 머뭇거릴 수 있겠는가. 그러나 자강의 방법은 다름 아니라 교육 진작과 식산 흥업에 있다. 무릇 교육이 흥하지 못하면 민지는 미개해지고 산업이 성장하지 못하면 국부도 늘어나지 않는다. 질문 2번입니다. 자강운동자들이 생각했던 국권 회복 방법은 뭐라고요? 교육을 일으키고 식산흥업. 이게 바로 여러분들 크게 보자면 실력 양성이고요. 그 다음에 그 실력 양성의 방법이 교육과 식산흥업에 있다는 건데 식산흥업. 식산, 산업을 계속해서 심어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회사를 세워서 일을 늘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공업이라는 뜻이라고요. 이 자체가. 식산흥업의 뜻이 뭐라고요? 상공업진흥. 그래서 교육과 상공업진흥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산업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과 산업을 통한 실력 양성, 이게 바로 자강운동자들 또는 애국계몽운동가들이 생각했던 국권 회복 방법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대한자강의 규칙을 한번 볼게요. 대한자강에는 장지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진 애국계몽운동 단체입니다. 그럼 한번 볼까? 국법 범위와 문명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인민을 지도하거나 정부에 건의한다. 법률 정치에 정통한 일본인 한 명을 초빙하여 본회 외교 사무를 맡게 한다. 단 봉급은 지급하지 않는다. 질문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답을 보면 대한자강에는 국법을 지켜 인민을 지도하고 정부에 건의하려 했고요. 이것을 위해서 일본인 한 명을 초빙해서 외교를 맡기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 당시에 국법이 어땠는가 좀 살펴보자고. 자, 신문지법이 있는데요. 자, 1조 한번 볼까? 신문지를 발행하려는 자는 발행지를 관할하는 관찰서, 경성에서는 관찰사를 경유하여 내무 대신에게 청원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문지는 매회 발행에 앞서 먼저 내부 및 그 관할 관청에 각 2부를 납부해야 한다. 내부 대신은 신문지로서 안녕 질서를 방해하거나 풍속을 괴랑케 한다고 인정될 때는 그 발매, 반포를 금지하고 이를 압수하여 그 발행을 정지 혹은 금지할 수 있다.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10조가 뭐냐면 신문을 사전에 검열하는 겁니다. 사전 검열. 근데 신문지가 우리나라의 평안 질서 이런 걸 해친다고 할 때는요, 뭘 할 수 있대요? 그렇죠. 압수해서 정지, 금지시켜버릴 수 있대요. 정간, 폐간을 시켜버린다는 뜻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유를 없애는 거죠. 무엇의 자유요? 언론의 자유요. 그래서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뭐라고요? 언론의 자유를 박탈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맞죠? 언론의 자유를 박탈합니다. 일본은요. 됐나요? 이 당시 국법이 그랬다고. 그럼 봐봐. 대한자강에는 국법을 지킨다고 했어? 그러면 신문지를 발행해서 애국계몽을 하면 당연히 폐간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안법을 한번 볼까? 내부 대신에 안녕 질서를 유지가 이렇게 된 것 같아. 유지랑 보전이 합해진 것 같아. 어쨌든 안녕 질서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결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그 다음 경찰관은 안녕 질서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집회 또는 다중의 운동 또는 군집을 제한, 금지하거나 해산시킬 수 있다. 이건 무엇의 자유를 박탈한 거죠? 결사의 자유를 박탈한 겁니다. 맞죠? 우리 자유라는 건요, 여러분들 표현의 자유 안에 들어가는 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인데요. 그런 표현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정치에 관하여 불온한 언어, 동작을 하거나 타인을 선동, 교사 또는 이용하거나 혹은 타인의 행위에 간섭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하는 자는 50대 이상의 태형, 10개월 이하의 금옥 또는 2개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럼 봐봐. 그러면 애국계몽 운동 자체가 일단 일본의 정치에 대한 불온한 언어나 동작이 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럼 여러분들 대한자강회가 신문지법이나 보안법을 지키면서 계몽 운동을 온전하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그러면 결국에는 대한자강회는 고종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다가 결국에 해산당합니다. 강제로 해산을 당해요. 결국엔 대한자강회는 자기의 논리 때문에 해산당한 단체인 거죠. 그럼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단체가 뭐냐면 신민회예요. 신민회는 조금 체계적인 방법으로 애국계몽운동을 하고자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애국계몽운동의 한계도 어느 정도 극복한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가겠습니다. 자, 신민회 활동의 특징인데요. 일단 여러분들 신민회는 비밀 결사였답니다. 정말 얼마나 비밀이었냐면 소개해주는 사람, 신민회의 간부, 그리고 그 사람 말고는 아무도 몰랐대요. 그 사람이 신민회 회원인 줄 몰랐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철저하게 신민회는 비밀단체였답니다. 그러면 갈게요. 이 사람을 보면 이제 신민회가 어떤 활동을 한 단체인지를 알 수 있는 건데 보겠습니다. 이승훈이라고 하시는 분은요, 평양을 중심으로 활약했던 기업가인데요, 오산학교를 세웠대요. 그럼 여러분들 이승훈 혼자서 오산학교를 세웠겠냐고? 그건 아닙니다. 이승훈이 중심이 되었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3.1운동 때 민족대표 34민 중 한 사람으로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 안창호 한번 볼게요. 안창호 선생은요, 20세의 젊은 나이로 평양에서 만민공동회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미국 유학 중에 을사조약 체결 소식을 듣고 귀국해서 비밀조직 신민회를 만들고 대성학교를 세웁니다. 그 다음에 양기탁 이분 한번 볼까요? 양기탁 선생은요, 대한매일신보를 운영하면서 일제의 침략성과 의병의 활동사를 널리 알렸으며,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일일까? 일제의 침략성을 어떻게 신문을 통해서 가능했을까? 신문지법이 있었는데, 그건 우리가 뒤에서 국채보상 운동할 때 한번 볼게요. 대한제국이 망한 뒤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 단체를 세우고 독립운동가 양성에 힘썼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신채호 선생은요, 대한매일신보 주필로 신민회 회원이었고요. 역사는 곧 민족사라면서 역사 연구를 통해서 민족의식을 고취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채호는 독특한 역사 연구를 하신 분이고, 그 다음 이동희 선생은요, 무관학교에 입학하면서 시위대 장교가 되었고요. 그 다음 보창학교를 세웠고, 군대 해산을 전후하여 무력항쟁과 친일파 암살을 계획했답니다. 그럼 볼게요. 신민회 회원들은 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 그 다음에 기조대 자강운동과 달랐던 점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애국개몽운동 단체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애국개몽운동 단체는 교육, 산업을 통한 실력 양성, 이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근데 신민회는 이동희와 같은 사람도 있었고 신채와 같은 사람도 있었죠. 그러니까 교육과 산업을 주축으로 해서 무력 강제, 친일파 암살 같은 걸 하는, 그러니까 항일 의병의 성격을 가진 분도 신민회에 있었고, 그 다음에 역사 연구를 하시는 분도 신민회에 있었죠. 그래서 신민회는요, 항일 의병 운동과 애국 계몽 운동의 합일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산업도 있고, 그것 외에 독립운동 기지도 건설하고 독립전쟁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국권을 회복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민회가 중요한 거야. 어느 단체보다 신민회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됐죠? 그럼 여러분들 이건 추가 자료인데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신민회의 독립전쟁 전략 한번 보겠습니다. 의병 투쟁이 약화되어 가던 1909년 무렵 신민회의 양기탁 등은 본격적으로 독립운동 기지의 건설을 논의하고 독립전쟁 전략을 수립했는데, 그 요지가 다음과 같대요. 독립군 기지는 일제의 통치력이 미치지 않고 국내 진입에 가장 편리한 만주 일대에 설치한다. 독립군을 설치한답니다. 최적지가 선정되면 자금을 모아 토지를 구입한다. 자금은 신민회의 조직을 통해 비밀리에 모금한다. 비밀리에 안 하면 일제가 잡아가겠죠. 토지가 매입되면 애국적인 인사들과 청년들을 단체 이주시켜 신한민촌을 건설하고 농업을 통해 경제 자립을 실현한다. 신한민촌에는 민단을 조직하고 교육, 문화시설을 세우는 한편 특히 무관학교를 설립하여 사관을 양성한다. 이제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그런 독립군 양성을 하려나 봐요. 그래서 무관학교 졸업생과 이주 청년들을 중심으로 독립군을 창건하는데, 병사는 현대적 군사훈련과 현대적 무기로 무장시켜서 일본과의 정교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군대를 만든답니다. 독립군이 양성되면 기회를 보아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국내로 진공하는데, 이에 맞춰서 국내에서는 신민회가 주체가 되어 각계각층의 국민과 단체를 통일, 연합하여 일거에 일본 제국주의를 물리치고 국권을 회복한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에 따라서 만주에 신민회의 학교가 세워진대요. 그게 바로 신흥강습소. 얘가 나중에 이름 바꾸게 되면 신흥무관학교가 됩니다. 됐나요? 자, 신민회는 그러니까 항일의병의 성격도 있었고 애국계몽의 성격도 있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사회진화론의 한계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사회진화론이라는 걸요, 여러분들이 그 중간고사 때 했는데 기억이 안 날까봐 다시. 사회진화론은요, 우리의 그 애국계몽운동가들 있죠? 애국계몽운동가들의요 사상적 기반입니다. 운동가들이 이 사상적 기반이 바로 이 애국계몽운동이었어. 됐나요? 애국계몽 운동가들의 사상적 기반인데, 얘가 뭐냐면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 논리였습니다. 식민지를 지배하는 논리. 뭐냐면 사회는 진화하고
강한 사회가 약한 사회를 집어삼키는 약육강식의 원리가 적용된다. 이게 사회진화론이었거든.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지배하면서 야 니네가 약하니까 니네가 먹히는 거 아니야 라는 논리였다고. 근데 이게 뭐라고요? 애국계몽 운동가들의 사상적 기반이었다고. 그러니까 애국계몽 운동가들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약하니까 자꾸 일본한테 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실력 양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됐나요? 그런데 한계를 한번 볼게. 총을 드는 사람, 칼을 드는 사람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들을 깨어나게 하는 일이다. 그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으니 그들을 깨우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우리는 누르는 자를 나무라기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못생겼으니 남의 업신여김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거를 오산학교 개교 식사에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자, 여러분들이 수행평가 했을 때 요 문장을 참 이상한 느낌의 문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쓰셨을 건데요. 제 생각 일단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누르는 자를 나무라기만 해서는 안 된대요. 누르는 자를 나무라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면 왜요? 라고 물었을 때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답변에서 추측을 해보자면 우리가 못생겼으니 남의 업신여김을 받는다. 우리나라는요 못생기지 않았어요. 왜요? 우리나라는 일본에 맞서서 항일의병 운동도 하고요. 애국 계몽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우리는 그러니까 충분히 뭘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항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본이 을사조약을 맺고 나서 바로 우리나라를 병탄시킬 수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항일의병 운동과 애국 계몽 운동에 그런 거센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씩 야금야금 이렇게 먹을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럼 봐봐요. 우리가 못생겨서 남의 업신여김을 받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일본이 결국에 우리나라 식민지를 점령했다고 치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입장을 보일까요? 아, 우리는 못생겼구나. 더 이상 발전할 기회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논리에 자기가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백성들을 정말 무식하고 무지하고 깨어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식민지를 받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떨 가능성이 높은가? 100%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친일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애국 계몽 운동가들 중에요 친일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믿었던 믿었던 그런 애국 계몽 운동가들이 친일을 활동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배신감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민족의 그런 정신에 배반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죠. 근데 이승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친일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 그래서 사회 진화론 자체가 한계를 들고 있는데 그걸 받아들여서 애국 계몽 운동을 하려니까 애국 계몽 운동가들은 자기 논리에 자기가 빠져드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사회 진화론의 한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애국 계몽 운동 정리 한번 할게요. 독립협회를 계승한 개화 자강 계열의 민족 운동가들이 을사조약 체결 이후 국권 회복을 위해 전개한 실력 양성 운동.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실력 양성이었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대표 단체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보안회는 요 정도 아시면 됩니다.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의 황무지 개간 요구를 저지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면 야 니네 안 쓰는 땅 있잖아. 그거 우리가 개간해줄게 라고 했는데 보안회가 그걸 저지했다고요. 일본의 속셈이 땅을 빼앗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헌정연구예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애국계몽운동을 너무 위화하지 마세요. 이분들도 열심히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입니다. 자, 헌정연구에 가겠습니다. 헌정연구에는 입헌의회 제도 중심의 정치개혁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입헌군주제를 주장한 사람들인 거죠. 그 다음 여러분들 대한자강회 한번 볼게요. 대한자강회는 전국의 지회를 설립하고요. 월보를 간행하고 고종의 강제퇴위를 반대하다가 해산당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단체 이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신민회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 볼게. 주요 활동요. 교육은 각종 학회를 설립하고 사립학교를 설립합니다. 교육 면에서는요. 언론 면에서는 황선신문과 대한매일신보가 활발한 항일운동을 펼칩니다. 그 다음에 국학연구는 국어, 국사, 지리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데요. 여러분들 대한매일신보가
정말 항일 운동 중에서 그렇게 열심히 항일 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신문에요. 뭐 일본에 대한 비판글이 올라가도요. 일본이 함부로 할 수 없었대요. 왜냐하면 영국인 베델이 이 신문사의 장이었기 때문에 이 신문사 장이 영국인 베델이에요. 그래서 이 베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요. 여러분들 그 옛날 사진을 보셔야 돼요. 베델은 늙어서 사진 보시면 안 됩니다. 베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요. 나중에 이분이 한국에 묻힙니다. 한국에. 자기는 한국에 묻히고 싶대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을 사랑했던 사람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 영일 동맹 맺고 있잖아, 맞지? 그래서 일본이 영국인한테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일 운동을 활발하게 펼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됐죠? 그다음 국학연구는 국어, 국사, 지리 이런 걸 연구하는 걸 국학연구를 하고요. 그다음 식산흥업에 대해서 설명했고, 그다음에 경계부흥이 아니고 경제부흥. 그게 뭐냐면 국채보상운동. 국채보상운동은 뒤에서 더 자세하게 할게요. 자, 그 다음 신민회요. 신민회의 특징은 비밀 결사였다는 점. 그리고 교육, 지능, 산업 육성 이런 것뿐만 아니라 독립전쟁까지도 준비했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거 공화정을 지향했습니다. 공화정, 그러니까 신민회 이후의 대부분의 단체들은요. 공화정을 얘기해요. 근데 그 전까지는 공화정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어. 공화정이란 게 뭡니까? 왕을 없애고 모든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걸 공화정이라 하거든. 그러면 이 공화정을 최초로 얘기했다라는 점에서 신민회가 참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5인 사건으로 해체되게 되는데요. 이 105인 사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셔도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애국개몽운동의 의의와 한계 한번 볼게요. 요거 좀 잘 정리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앞으로 무언가에 대한 의의, 무언가에 대한 한계가 나올 때마다 좀 잘 정리해 두세요. 자, 첫 번째 의의는요. 전제군주권을 부인했답니다. 일단 전제군주정을 얘기한 사람은 없었어요. 입헌군주정을 이야기하거나 공화정 수립을 지향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사회가 점점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지나요? 그 다음 독립의식, 애국심 이런 것들을 높이 고양시키고요. 그 다음에 인재 육성을 통한 장기적 민족운동의 기반을 확보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애국개몽운동과 그 다음에 나중에 항일의형 투쟁이 합쳐져서 독립군으로 되는 거죠. 그 다음 한계 한번 볼게요. 사회 진화론에 따라서 실력 양성에만 주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침략, 봉건 질서 이런 거에 철저히 맞서지 않았고요. 일본 침략을 당연한 사회의 시대의 흐름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교육과 산업활동에 그쳤고 의병 투쟁을 비판해서 이게 한계로 뽑히죠. 그래서 의병투쟁과 애국개몽운동이 함께 어우러졌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신민회의 활동으로 일부 극복했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됐나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뒤로 넘기면 안 되고 다음 장을 펼치시면요. 몇 페이지죠? 네, 29페이지. 자, 여러분들 4장 남았어요. 힘내십시다. 자, 일본의 경제 침탈인데요.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이 열강의 경제 침탈 과정의 시기별 특징이 어떠한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개항을 했어요. 그러면 요때는 일본이 이제 주도를 했죠. 주도 국가 일단 적겠습니다. 일본이고요. 그 다음 거류지 무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개항장에서부터 심리까지만 무역이 가능했다고. 그러니까 그 개항장에서 이제 다양한 일본 물건, 일본이 수입해온 물건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런 물건들을 이제 내지로 전달해주는, 즉 한성이나 이런 쪽으로 전달해주는 보부상, 객주, 여각 뭐 이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더 거류지 무역 때문에 이득을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모곤란이 끝나고 나면 청나라가 어떻게 하죠? 청나라가 주도권을 잡는데 청이 뭐랍니까? 그렇죠. 내지 통상권을 얻어내죠. 무엇을 통해서요?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전. 그래서 아예 내륙으로 진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있던 그런 이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다 우리나라의 상인들이 거의 다 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여러분들 청일전쟁 이후에는요. 누가 승리하게 되면서? 일본이 승리하게 되면서 다시 일본이 주도권을 잡고요. 그러면 뭘 합니까? 그렇죠. 무역 독점을 하게 되는 거죠. 일본 상인이 무역을 독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관 파천 이후에는 그렇죠. 러시아라고 하지 말고요. 열강 모두가 뭘 하기 시작하는 거냐? 그렇죠. 이권 침탈을 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러일 전쟁 이후부터는요, 다시 일본이 잡게 되는 거죠. 일본이 그래서 완전히 금융부터 재정까지 나라의 재정을 일본이 마음대로 주무르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렇죠. 재정과 관련된 고문이 들어왔잖아. 메가타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자, 토지 침탈 보겠습니다. 러일 전쟁 이후 철도 부지와 군용지 확보를 목적으로 해서 역의 둔토, 역을 짓기 위한 땅은 역둔토라는데요. 그걸 침탈해 가고요. 그다음 철도 부설 과정에서 농지도 불법 약탈해 가고 농민을 강제 부역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철도를 파괴하는 등 저항이 있었습니다. 됐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 황무지 개관권 요구도 있었는데 보안회가 강력 반대해서 결국엔 포기합니다. 그다음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설립돼서요.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가진 땅의 수가 어마어마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서 땅을 강제로 빼앗아서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넘기면 그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헐값에 일본인 농업 이민자들한테요. 그냥 막 뿌렸대요, 땅을. 됐나요? 그래서 일본의 그런 무자비한 토지 침탈.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군용 철도 파괴 혐의로 이렇게 총살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일본의 재정 장악, 금융 지배 한번 보지요. 자, 시설 개선. 야, 니네 너무 낙후돼 있잖아. 시설 개선 좀 해. 라는 명목으로 우리가 돈을 좀 빌려줄게. 라고 하는데요. 이걸 이 악물고 말합니다. 돈 빌려줄게. 빌려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차관 도입을 강요합니다. 그러면 왜 차관 도입을 강요했을까? 뒤에서 한번 볼게요. 서울이나 인천, 대도시 이런 곳에요. 일본 제일은행 지점을 설치하고요. 세관 업무, 그러니까 세금 계산 또는 국고 처리 이런 것들을 위탁합니다. 강제로요. 그래서 나중에 제일은행이 뭘 할 거냐면 제일은행이 화폐까지 발행할 겁니다. 됐죠? 그래서 대한제국은 화폐 발행권조차도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재정고문 메가타가 화폐를 한번 정리해야겠다라고 해서 화폐 정리 사업을 벌이고요. 기존 화폐를 제일은행권으로 교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 상공업자들은요, 몰락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 뒤에서 한번 볼까요? 자, 화폐 정리 사업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우리가 그동안 쓰고 있었던 화폐는 백동화인데요. 질이 나쁜 백동화는 바꿔주지 않을 거야. 상태가 매우 양호하면 개당 2.5리의 가격으로 새 돈과 교환해 줄 거고, 상태가 좋지 않으면 개당 1전의 가격으로 정부에서 사줄 거고, 형질이 조악해서 화폐로 인정하기 어려운 병종은 안 매수할 거야.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마음대로 돈의 가치를 판단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줄 거야. 이런 얘기죠. 그럼 얘들아, 돈을 잘 주겠니? 갑종이 몇 개였을까? 자, 여기에서 나왔던 병종 화폐가 얼마였냐면 약 70%. 70% 과도했나? 어쨌든 60에서 70%는 전부 다 병종이었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화폐의 60에서 70%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버려졌다는 얘기죠. 됐나요? 우리나라의 60%에서 70%의 화폐가 버려지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 돈을 축적해놨던 그런 상공업자들은요, 한순간에 돈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공업자들이 다 몰락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그 다음 일제가 화폐 정리 사업을 한 이유는 대한제국의 금융을 장악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채보상운동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국채보상운동이라는 건요, 나라의 빚을 갚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국채보상운동은 대구에서 시작했고요. 계몽단체와 언론기관이 주도한 운동입니다. 자, 민중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 담배 끊고 남자들은 돈 모으고요. 그 다음에 여자들은 시집 올 때 가져올 가락지, 폐물 이런 거 다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사로 보자면 금모으기 운동과 비슷한 그런 운동을 펼치죠. 근데 통감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통감부가 탄압으로 실패하게 되는데요. 반지 빼기 모임 취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슬프다 정치하는 사람들이여 나라를 가벼이 여겨 국토를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렸으나 값기가 묘연하니 500년 종사와 2천만 인민이 빚값에 다 없어지게 되었구나. 나라가 한번 위태해진다면 당장의 늙은 부모는 어디에 장사 지낼 것이며 포대기에 쌓인 아이들은 장차 누구의 종이 될 건가? 아들 나 무엇하며 딸을 길러 무엇할까? 이런 거로 뜻있는 이들이 술, 담배를 끊는다, 밥을 줄인다 하여 여러 가지로 나라 빚 갚을 길을 연구하니 기쁘고도 기쁘다. 나라 빚 1300만 원이 얼마나 많은지도 모르나 빚 갚을 방침이 우리 동포들 마음속에 있으니 기쁘게 한량 없다. 우리 2천만 가운데 여자가 1000만이요. 그 가운데 반지 있는 아이가 반은 넘을 터이니 한 쌍에 이원씩만 하면 1000만 원이 여인들 가운데 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우리 여자 동포님들 한마음 한뜻으로 때를 잃지 말고 반지 한번 벗게 되면 1천만 명이 손가락을 속박한 것을 벗음으로 외국인의 수모를 씻어내고 자유국권 되찾아 독립의 기초 이루리라. 여기서 말한 나라 빚 갚는 방법은 반지 빼기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일본의 차관 제공 의도 한번 볼게요. 조선 정부의 금전을 대여하자는 것은 바로 조선에서의 우리나라의 실리적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조선을 도와서 그 독립을 공고히 하며 내정을 개혁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단순히 이웃나라와 우호관계 때문이라는 명분으로서 조선에서 우리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없습니다. 또 여러 강국이 충분히 납득한 감섭구실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영국도 이집트의 자본을 부식하고 실리적인 관계에서 입지를 닦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조선에서 내정 간섭의 구실을 마련하려면 조선에서 실리적으로 우리의 위치를 확보한 다음 재정상 관계에서 다른 관계로 뻗쳐나가는 것이 긴요하다고 믿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차관을 빌려준 이유는 돈을 빌려줘서 그 돈 빌려준 걸 핑계로 내정 간섭하기 위해서 라고 하시면 됩니다. 30페이지 갈게요. 30페이지 독도입니다. 자, 여러분들 독도에서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되게 되는데요. 자, 일단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맞죠? 일본 땅이라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땅이라고 한데 우기면 안 되잖아. 맞죠? 그래서 기록을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세종실록 지리지입니다. 독도와 울릉도가 인접해 있다라고 기록해서요. 우리가 먼저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이 울릉도를 발견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우리는 이제 이사부 있죠. 신라 이사부 장군이 이제 울릉도와 독도에 군사를 보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6세기부터 독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영토라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 안용복이라고 하시는 분은 일본 관리로부터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이라고 화답까지 받아냅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네, 이분은 조선에 들어와서 갇히게 됩니다. 이게 뭐 사실이라고는 사실일 것 같아요. 어쨌든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에도 막부의 죽도 기사 한번 볼게. 울릉도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합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네, 에도 막부로부터 울릉도 독도가 조선 영토로 인정받았습니다. 심지어. 그리고 메이지 정부의 태정관 지령문을 보면 독도는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영토다. 조선 영토다라고 밝히게 됩니다. 그 다음 울릉도 개척령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공도 정책을 폐지하고요. 관리를 파견하고 육지 주민을 이주합니다. 자, 공도 정책이라는 게 뭐냐면 빈섬 정책인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일본이 니네는 자격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섬을 비워뒀어요. 독도에 사람이 살지 못하게 막았어요. 왜냐하면 뭐 인원을 파악하거나 세금을 걷거나 이런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독도에서는 사람이 살지 못하게 막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울릉도 개척령을 발표하고 공동정책 폐지시키고 관리를 파견하고 육지주민을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대한제국 칙령 제41조에서는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울도군 안에 독도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는 한국영토인데 일본은 러일전쟁 중에 독도를 시마네현에 일방적으로 편입해서 주인 없는 섬을 먼저 차지했다라는 무주지 선점 논리를 펼치는데요. 우리는 6세기에 발견했는데 얘네들이 발견한 건 무려 20세기. 그러니까
뭘 하는 겁니까? 그렇죠. 말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일본이. 원래 무주지 선점 논리를 펼쳤는데 말을 바꿨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래 일본 영토인 독도를 그걸 영유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반박해봐야죠. 가겠습니다. 태정관 지령문부터입니다. 왼쪽은 일본 내무성이 정밀한 자료조사를 거친 후 독도와 울릉도를 시마네 현 지도에서 뺄 것인가를 놓고 당시 일본 최고 국가기관 태정관에 올린 질문서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태정관이 내무성에 올린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마음에 익힐 것이라는 훈령을 담은 문서이다. 다시요.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마음에 익힐 것이라는 훈령을 담았대요. 네, 옆에가 질문서, 옆에가 태정관 지령 됐나요? 독도는 자기랑 관련 없대요. 자, 그러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제국 정부는 1900년 10월 칙령 41호를 제정 반포하여 종래 강원도 울진군에 속했던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시키고 울릉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토록 했답니다. 이런 내용을 국내외에 알린 대한제국 관보도 있답니다. 됐나요? 자, 요게 칙령 제41호. 그럼 얘들아, 일본 정부는 무주지 선점을 했대. 그거의 허구는 일단 우리나라는 6세기부터 발견했다니까? 근데 그건 아무런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논리였어. 근데 뭐 굳이 쓰라고 한다면 그렇죠. 태정관 지령문부터 이미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 라는 것을 확인했고 그 다음에 대한제국 칙령 41호에 근거해서 독도를 명백한 우리 영토를 인식 관리해왔다는 거죠. 그 다음 추가 자료는 보면 좋지만 일단 넘어갈게요.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원래 일본 영토인 독도의 영유 의사를 재확인한 것이라는 논리를 반박하면 태정관 지령문을 봤더니 독도와 울릉도와 자국의 영토가 아님을 명심하라고 지시까지 했어.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인정한 것뿐만 아니라 독도에 대한 영유 의사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죠. 맞나요? 네, 그래서 안 된다. 독도는 일본 영토가 절대 될 수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논리를 들고 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요, 독도에 비해서 좀 관심을 덜 갖는 섬이 하나 있어요. 그 섬이 바로 뭐냐면 간도. 인데요. 윤동주의 서시가 아니라 별에는 밤. 별에는 밤에 보시면 어머님은 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라는 문구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그 간도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19세기 중엽 우리나라가 살기가 참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두만강을 넘어서 간도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섬과 섬 사이 지역이라고 해서 간도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간도 이주민이 늘어나니까 청과 조선 사이에서 영토 문제가 발생합니다. 야, 영토 다시 정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합의해서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라는 기록이 남아요. 네, 그 백두산 정계비에는 서위, 압록, 동위, 토문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데요. 요걸 해석해보면 서쪽으로는 압록강까지, 동쪽으로는 토문강까지를 정합니다. 그래서 국경을 설정했는데요. 압록강에 대한 아무런 문제점이 없어요. 근데 토문강이 무엇이냐에 두고 청과 조선의 해석 차이가 벌어집니다. 청나라는 이렇게 얘기하죠. 야, 토문, 두만강이지.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해요. 뭔 개소리지? 자, 그래서 조선은 뭔 소리야? 혓바닥 펴. 원래부터 토문강은 숭앙의 지류였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1909년 인구 조사해 보니까요. 한국인이 82,900명, 청나라 사람이 27,300명. 그래서 여러분, 백두산 정계비의 토문강에 대해서 청나라는 두만강이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선은 숭앙강의 지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해가 돼요. 백두산 정계비가 세워졌는데요. 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주장한 거죠. 야, 백두산 정계비가 두만강에 가까워, 토문강에 가까워. 요 숭앙강의 우리 상류 지류를 우리는 토문강이라 불렀어, 옛날부터. 아니지. 토문, 두만이라니까? 두만강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야, 혓바닥 좀 펴. 이러고. 그런 겁니다. 됐죠? 자, 그때 일본이 나서서 야, 우리가 해적해줄게. 을사조약을 체결해놓고 우리의 외교권을 뺏어간 상태에서
이제 간도 협약을 맺어버린대요. 그 전에 대한제국 정부는 이범윤이라고 하시는 분을 간도 관리사로 파견해서 함경도 행정구역으로 이제 간도를 편입시켜서 우리나라 땅이라는 걸 확인을 했는데, 간도 협약으로 일제가 1905년에 을사늑약이 맺어지잖아. 그 을사늑약 이후에 외교권을 뺏은 상태에서 청과 협약을 맺어서 간도를 청나라 땅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왜 일본이 그 실없이 넘겨주지 않을 거 아니야. 만주의 철도 부설권하고요, 푸순 탄광개 발권을 얻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도협약은 을사늑약을 근거로 일제가 외교권을 행사한 건데, 을사늑약 자체가 국제법상 무효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간도협약도 국제법상 무효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간도에 대한 관심은 사실 좀 적은 상태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뺏긴 우리 땅 꼭 여러분들이 혹시 역사에 관심 있다면 이 간도의 땅을 찾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저는 딴 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잠시만. 자, 여러분 잠시 박수 치고 가겠습니다. 박수 짝짝짝. 4단원 끝났어요. 5단원입니다. 자, 5단원인데요. 자, 5단원 제목은 일제의 강점과 민족운동의 전개입니다. 무단 통치와 민족운동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만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세계사적인 면을 좀 아셔야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기 때문에요. 자, 제1차 세계대전과 그리고 그 러시아 혁명, 그리고 요걸 배경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그 얘기가 전개가 되는 거는요. 사실 저는 요 부분의 수업을 어떻게 하냐면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일제의 정책을 먼저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1910년대 국내운동, 국외운동, 국내운동, 국외운동, 20년대 국내운동, 국외운동, 30년대 국내운동, 국외운동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는데요. 우리 시험 범위가 1910년대밖에 안 들어가서 그런 식으로 수업은 못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제1차 세계대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식민지 쟁탈전이야. 그러니까 최악의 국가들하고 덜 최악의 국가들하고 싸운 겁니다. 이게 제1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래서 영국, 프랑스, 러시아랑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만 제국이 싸운 거예요. 근데 독일이 항복해서 이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 또 미국 대통령입니다. 14개조 평화 원칙을 발표하면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민족 자결주의인데요. 이 민족 자결주의는 무슨 말이냐면 민족의 독립은 스스로 결정한다.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민족주의는 민족 자결주의는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적용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민족 자결주의에 매우 설레겠죠. 자, 그 다음에 국제연맹을 창설하게 되는데요. 자, 결과 한번 볼까? 전쟁 피해로 서유럽은 쇠퇴하게 되고요. 독일은 배상금 부담에 시달리고 전쟁 피해를 입지 않은 미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세계의 중심이 되었던 게 아니라 이때부터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된 거예요. 그 다음 러시아 대전이요. 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게 왜 일어났냐.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에 러시아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반항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사회 경제상이 매우 이제 열악했는데 거기에 이제 전쟁까지 일어나니까 국민 생활이 더욱더 궁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 병사들이 전쟁 중지 그리고 전제정치 타도 이런 걸 내세우며 이제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걸 2월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나 새로 수입된 임시정부가 개혁을 소홀히 하고 전쟁도 계속하고 이러니까 레닌이라고 하는 지금도 이제 추앙받고 있는 이 레닌을 포함한 사회주의자들이 임시정부를 타도하고 혁명정부를 수입해요. 이걸 10월 혁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2월 혁명, 10월 혁명 이렇게 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사회주의 개혁을 하게 되는데요. 사회주의, 그러니까 제국주의에 대한 반감 그리고 자본주의에 대한 반감 이런 것 때문에 사회주의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맹 즉 소련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여러분
코민테른이라고 하는 것이 결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게 사회주의 운동 조직이에요. 즉 제국주의 반대 조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약소민족 독립의 운동을 우리는 지원한다. 약소민족의 독립을 지원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러면 이 러시아 혁명에서 이 코민테른 때문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됐죠? 우리나라의 사회주의라는 냄새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왜 이런 짓을 할까? 이걸 생각을 해보자고. 왜 이런 짓을 할까? 그렇죠. 제국주의가 싫어서입니다. 진짜 제국주의가 싫어서. 그러니까 러시아는 일본 자꾸 간섭해요, 맞죠? 일본 자꾸 러시아 괴롭혀. 그러니까 일본의 골치를 아프게 하는 방법 뭐야? 그치? 일본 내부의 상황이 이상하면 되잖아. 그럼 뭐예요? 우리나라가 계속 독립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독립을 열망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땡큐 아니야? 그러니까 러시아가 독립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됐나요? 자, 이런 검은 의도가 있긴 있다. 그 다음에 중국 민족운동의 전개 한번 보죠. 자, 중국은 신의 혁명을 이용해서 신의 혁명 순원이 중심이 되어서 이런 신의 혁명으로 중화민국, 그러니까 본격적인 공화국이 성립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원은 군대 실력자인 위안스카이한테 대총통을 양보하고요. 위안스카이가 사망한 이후에는 각 지방에서 그런 군사권을 쥐고 있었던 사람들을 군벌이라고 하는데요. 그 군벌들이 권력을 나눠 가져요. 그 다음 제1차 세계대전 중 일본은 산둥성에서 독일이 가지고 있던 이권을 차지하게 되고요. 중국 정부의 21개조를 요구했고 그래서 승인까지 받아냅니다. 그래서 중국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21개조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좀 봅시다. 뭐냐면 이거야. 21개조는 쉽게 얘기해서 산둥 지역에서 일본의 권익을 보장해주고 남만주와 몽골에서 일본의 특수한 지위를 인정해준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잘해줄게 이런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걸 파리 강화 회의에서도 승인받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군벌들이 계속 막 우리나라란다. 중국의 이권을 넘기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5월 4일에 청년들이 이제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군벌타도 제국주의 반대를 주로 해서 일어난 5.4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5.4운동은 바로 3.1운동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알려져요. 그렇게 알려져. 그럼 왜 그런지 뒤에서 살펴볼게요. 그 다음 국권회복운동과 내전 보겠습니다. 순원의 국민당하고요. 사회주의자의 공산당이 성립이 돼요. 그래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성립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둘이 사이가 좋을까 나쁠까? 나빠요. 국민당은 사회주의자는 아니고 자본주의자들. 그 다음에 사회주의자인 공산당들이 설립되었기 때문에 둘이 사이가 나빠요. 근데 얘네들의 점점 뭐냐면 군벌 제국주의 타도라는 큰 목적 앞에서 두 당이 연합합니다. 그게 바로 국공합작인데요. 공산당원이 국민당에 입당하는 형식으로 국공이 합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잔제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반공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국민당과 공산당끼리 내전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전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그 장제스라고 하는 사람은 북벌을 완수하고 국민당 정부를 수립하게 되죠. 나중에 제2차 국공합작도 있습니다. 아직 깨지진 않았어. 뒤통수를 친 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14개조 평화원칙 일본, 중국 이렇게 제목이 있는데요. 한번 볼게. 일본은 영일 동맹을 근거로 해서 영국 편에 가담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 1차 세계대전 영국, 프랑스, 러시아 하고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오스만 이렇게 싸운 건데요. 누가 이겨요? 네,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이겨. 영일 동맹을 근거로 해서 영국 편에 가담하고요. 중국에서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독일에 선전포고를 한 이후에 독일의 군사기지가 있는 칭다오를 점령하고 산둥반도 지배권을 차지했어요. 또 독일이 지배하고 있던 남양 군도를 점령했어요. 그래서 요 지역에서는 우리의 특수한 지위를 보장해줘. 우리가 니네 영토 지켜줬잖아. 라고 해서 제출한 게 뭐라고? 21개조. 그럼 얘들아, 일본이 영일 동맹을 근거로 해서 영국 편에 섰으면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에요? 패전국이에요? 승전국이에요. 그럼 얘들아, 일본은 승전국이라는 사실을 두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승전국의 식민지인 거죠? 그러면 요 상황을 보고 14개조 평화원칙을 한번 볼까?
제5조 식민지 주권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 문제와 관련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장래에 그 주권을 결정하게 될 정부의 정당한 주장과 같은 비중으로 고려돼야 된다. 즉 뭐냐면 주민과 정부의 의견은 같은 비중이다. 단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모든 식민지의 주장을 자유롭고 공개적으로 어느 한편에 조금 더 치우침 없이 다루어야 한다. 인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빠진 말이 있어요. 뭐냐면 패전국의 식민지 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적용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승전국의 식민지라니까요. 그래서 14개조 평화원칙이 적용될 수 없었고 민족 자결주의가 적용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거를 이제 우리한테도 적용해 달라라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죠. 이게 바로 3.1운동의 배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민족주의고요. 우리나라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못했다. 5.4운동 선전물 한번 볼까요? 저 조선인민을 보라. 우리가 생명의 불이 끊어진 것으로 알았던 조선인민은 맨몸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총칼에 맞서 싸우고 있다. 우리 중국인민이 조선인민들보다 비겁하고 무력하단 말인가? 조선인을 본받으라. 일어나자 중국의 혁명을 위해. 중국 청년이 말하는 조선인민의 싸움은 뭘까요? 그렇죠. 3.1운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3.1운동은 중국의 5.4운동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의의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33페이지로 넘어가지요. 여러분 이제 몇 장 남았지? 2장 남았어 얘들아. 힘내. 2장 남았단다. 자, 강압적 식민지배와 무단통치라는 제목으로 이름 붙어 있는데요. 자, 일단 우리나라 한일 병탄조약이 맺어진 이후에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조선 총독부가 설치되게 됩니다. 통감부가 아닌 총독부가 설치되게 돼요. 입법, 사법, 행정, 군사권을 장악하고요. 현직 육해군 대장 출신만 총독을 했습니다. 나중에 가면 문관 출신의 총독도 임명될 수 있다라고 약속은 하는데요. 단 한 번도 문관 출신 총독이 임명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 총독은 무조건 육해군 대장만 임명이 되었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 중추원이요. 중추원은 뭐냐면 총독부 직속의 자문기관이고요. 그러면 얘네들은 뭘 하는 거냐면 일본한테 어떤 의견을 전달하는 겁니다. 근데 그럴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뭘 하는 거야? 그렇죠. 일본 주장에 찬성 이렇게 해놓고 일본은 뭐라고 얘기해요? 야, 니네가 조선인민으로 구성된 중추원 한번 봐봐. 니네 중추원에서 예스 했잖아. 그러니까 이건 니네의 뜻이지 이러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추원의 의장이었던 사람은 무슨 말이야? 민족 반역자라는 얘기죠. 중추원의 제1대 의장이 누구냐면 갑신정변에 참여했던 박영우입니다.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새겨야 될 사람입니다. 안 좋게 새겨야죠. 이 사람 본받으면 안 되지. 이런 생각으로 민족 반역자입니다. 그 다음 헌병경찰제도 한번 볼까요? 군대의 경찰이 바로 뭐냐면 헌병이에요. 그 헌병이 일반 경찰 사무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들어와서. 근데 이 헌병은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죄 즉결 처분과 범죄가 일어났을 때 즉시 결정해서 처분까지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까지 억압하고요. 정식 재판도 없어도 됩니다. 조선인을 처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헌병경찰 제도와 관련된 중요한 영이 조선태형령 그리고 고문. 그 다음에 신문 폐간 집회 결사의 자유는 무조건 억압되고요. 교사는 무조건 제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강압적 식민지배죠. 이게 바로 뭐냐면 무단통치입니다. 됐나요? 이렇게 무단으로 우리를 막 누르는 통치, 이게 바로 무단통치의 모습인 거죠. 그 다음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그리고 40년대 해서 조선교육령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10년마다 한 번씩 조선교육령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1차 조선교육령입니다. 일단 일본어와 수신교육을 강조하는데요. 수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국민된 성격이라는 뜻입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국민된 성격을 기르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닦는다. 황국 신민으로서의, 그러니까 일본국 황제의 충성스러운 신하된 백성으로서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다라는 수신교육, 이걸 강조하는 거죠. 우리로 치자면 세뇌교육입니다. 세뇌교육. 됐나요? 도덕교육이라고 하면 너무 순화된 말이야, 얘들아.
도덕교육이라고 다들 하시는데 도덕교육은 너무 순화된 말인 것 같아. 그냥 그거예요. 여러분들 북한에 가보시면 뭐 있어요? 그렇죠? 김정일 수령동지 해가지고 그 교과서 있는 거 봤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위대하신 어머님 해갖고 무슨 여사 해서 막 그분 일생이 담긴 책이 있거든요. 그 교과서를 여러분들 한 권 통으로 외우지 않으면 북한의 학교에선 살기 힘듭니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 고등교육보다는 보통교육, 실업교육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왜 그렇게 했냐면 우민화 교육이죠. 이게 바로 우민화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백성을 우매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매하다는 말은 멍청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교육, 실업교육 이렇게 간단한 일만 시켜서 무조건 바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계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일본은. 그 다음 일본인보다 보통학교 수업 연한이 짧아요. 그 다음에 사립학교는 무조건 탄압했어요. 이게 조선교육령이야. 알았지? 그럼 봐봐. 조선에 있는 조선인의 교육은 본령에 따른다. 보통 교육은 보통의 지식 기능을 부여하고 특히 국민된 성격을 함양하여 국어를 보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국어는 절대 한국어가 아닙니다. 얘들아. 뭐라고요? 일본어. 그래서 국민된 성격을 함양하기 위해서 수신 과목을 도입했다는 거. 그 다음에 실업교육은 농업, 상업, 공업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네요. 됐나요? 자, 그 다음 한국인은 고등교육 대신에 보통교육, 실업교육만 받게 했다. 일본인은 초등 6년, 중등 5년 이렇게 다녔는데 조선인 남학생은 초등 4년, 중등 4년, 조선인 여학생은 초등 4년, 중등 3년. 무조건 그 뒤에는 실업.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 여러분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경제 침탈의 면에서 살펴볼 건데요. 앞에선 정치에 대해서 살펴봤고 뒤에선 경제에 대해서 살펴볼 거야. 자, 명분, 지세의 공정한 부과, 토지 소유권 확립이라는 명분으로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합니다. 실제로는 뭐였다고? 토지 약탈.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한 일주일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 신고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조사 사업에 참가할까 안 할까? 대부분이 안 했습니다. 대부분이 안 했어. 그러니까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안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첫 번째, 일본 정책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 분명히 안 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뭐였냐면 이거 공유지. 그러니까 우리 가문의 땅, 문중 땅 이런 거 신고 안 한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신고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뭐 한 거냐면 너네 토지 신고 안 했네. 그럼 이거 우리 땅 한다. 이렇게 해서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대로 어디다 팔아버리냐면 동양 척식 주식회사 또는 개인의 헐값에 팔고요. 동양 척식 주식회사는 또 일본인 농업 이민자들한테 막 뿌려요. 땅을. 그래서 일본인이 농업을 위해서 우리나라로 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어. 근데 봐봐. 소유권에 일단 신고를 했으면 법적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소작농은 원래는 뭐가 있었냐면 경작권이 있었거든. 소작농은 원래 경작권이 있었어. 그러니까 소작농을 함부로 바꾸지 못하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부정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뭐가 있어. 그냥 지주 마음이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부분이 기한부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되고요. 소작 조건은 더욱더 나빠지게 되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불만 있어? 야, 너 말고 소작할 사람 많아? 실업 나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 회사령이요. 회사령은 회사 설립을 총독이 허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야 하는 서류만 막 20몇 장, 20몇 장 이렇게 있었대요. 네, 그래서 허가하도록 했다는 거. 그럼 얘들아, 일본인의 회사 설립은 관대했겠다, 그렇죠? 그러면 한국인의 회사 설립은 두 눈 뜨고 지켜볼 수 없는 그런 먹 같은 거 맞나요? 그러면 회사 설립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죽어도 거의 안 해주겠죠. 하더라도 조금. 그 다음에 엄령, 삼림령, 광업령 이런 걸 통해서 각종 자원을 독점하고요. 인삼, 소금, 담배는 전매제, 그러니까 한 곳에서 지정해놓고 파는 겁니다. 그 사람만 팔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걸 뭘로 했냐면 총독부의 수입으로 만든 거예요. 진짜 재정 수입을 확대했다. 그 다음에 철도와 도로망, 항만시설을 더욱더 많이 늘려가기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 한번 볼게요. 자, 빌린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을 뭐라 부를까요? 그렇죠. 소작농이라 부릅니다. 소작농.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신의 토지와 빌린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다. 자신의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면 자작농이라 하고요.
그래서 자작농이고. 근데 빌린 토지에서 지으면 소작농이잖아. 그러니까 요걸 뭐라 부르냐면 자소작농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토지를 빌려주고 토지 사용료를 받는 사람 지주죠. 여러분들 한번 볼까? 지주의 비중은 어느 정도 비슷하다라고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볼게. 옛날에는 자소작농과 자작농의 비중이 60%였단 말이야. 자, 지금 계산해 볼까요? 41%. 그리고 옛날에는 36.8% 소작농이었는데 반 이상이, 나라의 반 이상이 소작농이야. 심지어 소작농이 어떻게 변했다고? 그치, 기한부 소작농으로 전락했다고. 이거 이해돼요? 네. 그래서 자소작농과 자작농의 몰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10년대 이제 철도 확충이라고 해서요. 요거는 완공된 시점을 표시한 겁니다. 철도 막 짓죠. 그 다음에 동척의 소유 토지 변화 한번 볼까요? 1910년에 11,000 정보. 그 다음에 나중에 가면 22에는 1920년대에는 99만 정보 정도.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들. 정보가 어느 정도 단위라면요, 약 3,000평 정도 단위라고 알고 있어요. 됐나요? 네, 그렇다면 한번 볼게요. 그래서 자, 동척 토지 소유 변화는 무엇을 나타낸 거야? 동척이 토지를 소유한 게 많아지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일본인한테 다 뿌리는 거지. 일본인한테 다 뿌려서 일본의 농업 이민을 온 사람이 많아졌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동척이 뭘 하기도 했을까? 그치, 소작농을 만들기도 했다. 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볼게. 토지조사 사업과 조선 농민의 처지 변화. 제4조를 보면 토지 소유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각종 사항을 신고해야 했다. 243쪽에 있는 내용을 제가 안 실어놨어요. 일단 토지조사령을 보고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 자, 토지조사 사업 시행으로 동양척식 주식회사 소유 토지가 늘었다. 아까 그래프에서 봤죠? 토지조사 사업으로 소작농의 처지는 기한부 소작농으로 전락해서 처지가 더 어려워졌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일제히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할 거냐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느냐? 그건 아니란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국내 운동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국내 비밀결사 운동인데, 자, 우리나라에서 운동을 해야 돼. 그러면 무조건 비밀결사해야지, 맞지? 그러면 국외로 나가면 독립군 기지 설립 운동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무조건 비밀결사라는 거. 자, 그래서 비밀결사를 조직했고, 그 중에 하나가 대한광복회인데요. 박상진이라고 하시는 분이 중심이 되어서 군대식 조직으로 결성하게 됩니다. 군자금을 모금하고 군관학교 설립을 추진하고요. 공화주의를 추구했다고 합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군자금을 어떻게 모금했냐면 이 사람들이요, 총독부에 있는 돈을 훔쳤대요. 그래서 8,700원이 분실당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세금. 그걸 누가 훔쳤다고? 대한광복회 사람들이 훔쳤다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 여러분들 국외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국외에 만주가 있고요, 서간도가 있고 밀산부가 있고요, 그 다음 연해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주 안에 북간도가 있고 서간도가 있고 밀산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물어봐요. 만주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나도 몰라요. 만주는 그냥 대충 그렇게 만주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나라랑 중국 사이의 땅을. 됐죠? 자, 그래서 북간도, 서간도, 밀산부가 있고,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이건 아셔야 돼. 만주에서 뭘 했다고? 독립군 기지를 만들었다고. 그러면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뭐 했냐면, 그치, 정부 세울 준비를 했어. 됐니? 근데 미주에선 뭐 했을까? 자, 미국에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제 미국은 노예가 없는 체제로 전환이 됐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노예들이 제일 먼저 때려치운 게 뭐냐면 사탕수수 농업이었거든요. 노예들이. 근데,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합니다. 흑인 노예들조차 때려치운 사탕수수 농업을 하러 가요. 그렇게 해서 피나는 돈을 얻었는데, 그걸 어디에 써요? 그쵸? 독립운동했어요. 대단한 거죠. 자,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북간도에는요, 용전촌, 명동촌 이런 촌이 형성되고요. 그래서 간민의 중간당 같은 단체들이 서전서숙, 명동학교 이런 단체들이 세운 건 아니라고 합시다. 단체들이 세운 건 아니고 서전서숙, 명동학교 이런 학교들을 세워요. 됐나요? 그 다음에 서간도 요 학교들은요, 여러분들 이상설
우리 아까 헤이그 특사 봤죠? 이 이상설이 중심이 돼서 세운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서간도 한번 보면요. 서간도에서는 삼원보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경학사, 부민단, 뭐 이런 자치기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신흥강습소, 신흥무관학교라는 학교가 있었고, 그러면 이 학교 누가 세운 거야? 신민회에서 세운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밀산부. 밀산부는 국경지대예요, 국경지대. 뭐냐면,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국경지대가 밀산부거든? 그러면 그 밀산부에는 한흥동이라는 마을이 있어. 요거는 20년대 가면 더 중요해질 겁니다. 그 다음 연해주에서는 신안촌이라고 하는 마을이 형성해서 한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더라. 그 다음에 권업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는데 이게 이름 바꿔서 대한광복군 정부가 되더라. 이상설 이동희를 정무통령으로 세웠더라. 그 다음 전로 한족회 중앙총회, 중앙입니다. 중항이 아니고 중앙총회, 그 다음에 한인사회당, 그러니까 최초의 사회주의 당이 있었어요. 여기에는. 됐나요? 왜냐하면 러시아 국경지대다 보니까 러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어. 그렇다고 여러분 여기서 사회주의가 나쁜 건 아니야 얘들아. 우리는 사회주의가 나쁘다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그건 위쪽 동네 때문이고 위쪽 동네는 사회주의 아닙니다. 아시겠죠? 독재요 독재. 미주 갈게. 대한인국민회. 자, 대한인국민회에서는 안창호가 중심이 돼서 이제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했고, 여러분들 이거 무한도전에서 한번 나왔거든요.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하와이에는 대조선 국민군단이 있었는데 제가 미주에서는 독립 자금을 지원한다 했잖아. 근데 여기서는 군사훈련해요. 하와이에서. 자, 근데 좀 웃긴 얘기지만 총알이 없어서 그냥 총 쏘는 신용만 했어요. 슬픈 역사죠. 그 다음에 승모학교, 독립군을 양성하는 그런 것도 있었다 라는 정도 아시면 되겠고, 자 그렇다면 생각해보기 한번 갈게요. 독립선언문 비교. 대동단결 선언. 황제가 삼보를 포기한 날, 세계 보물, 토지, 인민, 정치를 포기한 8월 29일은 즉 우리 동지가 삼보를 계승한 8월 29일이니 동지가 이걸 계승했대요. 그동안에는 한순간도 숨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우리 동지는 완전한 상속자이니 저 황제권 소멸의 때가 곧 민권 발생했대요. 구한국 최후의 날은 곧 신한국 최초의 날이니 고로 경술련 융희 황제의 주권 포기는 이건 순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 국민 동지에 대한 묵시적 선의이니 우리 동지는 당연히 삼보를 계승하여 통치할 특권이 있고 또 대통을 상속할 의무가 있도다. 이제 우리 동지들은 나라의 통치권을 계승해왔다는 사실을 선포하여 해외 동지들이 모두 하나로 단결하여 국가적 행동을 추구해 나갈 것을 호소한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정치 형태는 뭐예요? 그렇죠. 황제가 주권을 포기했으니까 우리가 받았다. 우리 동지들이 받았다. 그래서 공화정, 공화제, 공화주의로 가야 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됐나요? 다음 대한독립선언 가겠습니다. 무호독립선언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볼게요. 우리 대한은 완전한 자주독립과 평등 독립을 우리 자손들에게 대대로 전하기 위하여 여기 이민족 전제의 학대와 압박을 벗어나서 대한민주의 자립을 선언하노라. 궐기하라 독립군, 제하라 독립군. 제하라라는 건 제패하다. 그러니까 휩쓸어라는 뜻이에요. 천지를 휩쓸라. 한 번 죽으면 인간이 피할 수 없으니 살신성인함의 2천만 동포는 하나 되어 불활할 것이다. 일체의 못된 굴레에서 해탈하는 건국인 것을 확신하여 육탄혈전함으로써 독립을 완성하라. 그 다음 28 독립선언 한번 볼게요. 자, 한일 합병이 우리 민족의 자유의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우리 민족의 생존 발전을 위협하고 동양의 평화를 어지럽히는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서 독립을 주장함. 일본 의회와 정부의 조선민족 대회를 소집하여 대회의 결의로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할 기회를 주기를 요구함. 만국 평화의 민족 자결주의를 우리 민족에게 적용하기를 요구함. 그럼 볼게요. 자, 러시아 혁명과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대한독립선언과 28 독립선언의 차이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대한독립선언은 뭐라 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육탄혈전 해서 독립을 완성해라. 네요. 28 독립선언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조선민족 대회를 소집해서 그 대회의 결의로 우리 민족 운명을 결정하게 해주세요라는 얘기잖아요. 조금 다르죠. 자, 그러면 28 독립선언을 누가 얘기한 걸까요?
놀랍게도 학생들입니다. 일본 유학생들이 조선 청년 독립단을 결성해서 만들어낸 선언문입니다. 자, 요런 선언문들이 도화선이 되어서요. 자, 한민족 모두가 한 뜻이 되어서 3월 1일 운동을 펼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3.1 운동입니다. 3.1 운동이요. 자, 그러면 3.1 운동의 배경에 대해서 일단 살펴볼게요. 일단 일제의 무단 통치를 10년 거의 10년이 다 돼갔거든요. 그래서 불만이 차곡차곡 쌓여서 더 이상은 이제 견딜 수 없는 수준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러시아 혁명 이후에 러시아 소비에트 공화국 코민테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약소민족의 독립운동을 지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게 또 도화선이 됐고요. 그 다음에 민족 자결주의가 선언돼서 파리 강화회의에 독립천원서까지 전달할 정도로 그런 여론이 높아져요. 그래서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해서 독립천원서를 전달했지만 들어줄 리가 없지. 자, 그 다음 3.1 운동의 전개 한번 볼게요.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면서 만세운동을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독립을 청원한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 두 번째 비폭력, 세 번째 대중화의 원칙. 처음에는 비폭력을 원칙으로 해서 시작이 됐어. 그래서 학생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 상인과 노동자들이 적극 참여해.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요. 나중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도시로 먼저 펴진 거고요. 그 다음에 농민이 중심이 된 농촌으로 확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적극적 참여하고 면사무소나 헌병주재소, 친일지주 이런 애들을 습격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때부터 무력 저항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폭력을 썼으니까 이건 나쁜 거네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약소민족이 총칼을 든 사람들한테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무력밖에 없죠. 이걸 비폭력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발상 자체가 이상한 거잖아. 맞지? 그래서 무력 저항으로 변모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전혀 죄책감 느낄 필요는 없어요. 됐죠? 어쩔 수 없는 거야. 그 다음 이게 점점 국외로 확산되어서 만주, 연해주, 미주, 일본 이런 데서도 시위가 일어납니다. 근데 일제는 이걸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보복하죠. 그러면 얘들아 3.1 운동은 전 민족적으로 일어난 독립운동이다.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전민족적으로 일어났어. 그래서 전민족적인 독립운동, 최초의 전민족적 독립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의지를 세계 만방에 알리고요. 민족의 저력을 과시해요. 그래서 세계가 쫄아요. 야, 니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얘네를 독립시키자 이런 건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면 야, 니네 얼마나 괴롭혔으면 저랬겠냐? 좀 작작하지 이 정도. 됐나요? 좀 작작하지였지 그만해라 이거는 아니었어. 알았죠? 그래서 일제가 이렇게 생각하죠. 이 사람들 무조건 눌러서 되는 건 아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할까? 좀 더 치밀한 작전을 펼칩니다. 아주 치밀해져요. 민족 분열 통치를 합니다. 자, 그건 이제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우리 이제 2학기 중간고사 때 치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약소민족의 독립운동에 영향을 줬다. 중국의 요사운동, 인도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그 다음에 나라 안팎에서 독립운동이 새롭게 발전한 계기가 되는데 일단 3.1 운동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짚어볼까요? 조직적, 체계적 독립운동이 아니었어. 왜냐하면 원래 민족대표 33인이 있었는데요. 이분들이 무엇을 걱정했냐면 선량한 시민들이 잡혀가서 고문을 받을까봐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태화관이라고 하는 음식점으로 들어가서요.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요. 정말 어이없는 행동을 하는데요. 정말 무책임한 어이없는 행동을 합니다. 전화를 해요. 우리 독립선언서 읽었다 이럽니다. 물론 진지했겠죠. 그분들은 엄청 진지하셨을 거야. 독립선언서 읽었다 우리 잡아와라 이럽니다. 됐나요? 그래서 일본은 깜짝 놀래가지고요. 그 33분을 줄줄이 굴비 엮듯이 엮어갔어요. 정말로 줄줄이 굴비 엮듯이 엮어갔어. 자, 그러니까 이 민족 대표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무책임하셔가지고요. 조직적, 체계적인 독립운동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정부를 세웁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떼어놓을 수 없는 시험 범위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평화적 의존적 독립 전략에 대한 반성.
그러니까 애국계몽 운동가들이 주로 평화적으로 의존적으로 독립을 하자 이런 전략에 대한 반성을 하죠. 그래서 무장항일 투쟁도 본격화되고요. 그다음 민중들이 민족적으로 계급적으로 각성해요. 아, 우리가 독립을 이렇게 열심히 외치면 독립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민족 해방 운동의 기반이 확대된다고. 그래서 독립 운동이 점점 더 체계화되고 확대되고 조직적이어집니다. 됐죠? 그다음 검거된 사람들, 3.1운동으로 검거된 사람들은요, 2달 사이에 8,511명인데요. 감옥이 안 남아났겠죠? 근데 여러분들, 요거는 8,511명은 5월 31일까지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살펴보면 19,529명까지 있는데, 비율은 비슷해요, 어쨌든. 대부분의 비율은 누가 잡혀갑니까? 농민들이 잡혀가죠. 그 다음, 상공업자들이 그 다음 학생과 지식인들이 잡혀가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그치? 학생이 주도해서 일어난 3.1운동은 농민들한테 가장 많이 전파됐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다음, 시기별 시위 횟수 한번 볼까요? 단순 시위의 숫자는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가 제일 많죠. 근데 왜 4월 11일부터는 갑자기 줄었을까요? 그렇죠. 일제가 무자비한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줄어요. 됐나요? 그래서 요때 있잖아요. 제일 적었던 곳이 그러니까 3.1 운동 시위가 제일 적었던 곳이 어디냐면 그게 바로 호남 지역입니다. 호남 지역에서 제일 3.1 운동을 적게 했거든. 그 이유가 뭐냐면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호남에서 의병이 가장 많이 일어났는데 여기를 무참하게 쓸어버려서 젊은 사람이 얼마 없는 거야. 그래서 호남에서는 3.1 운동이 잘 전개될 수는 없었고, 어쨌든 4월 10일 이후부터는 일제가 무자비하게 탄압해서 갑자기 푹 하고 줄었다라는 거. 됐나요? 그래서 3.1 운동은 학생들이 주도했던 도시에서 농민들이 중심이 된 농촌으로 확산되었다. 자, 외국인이 본 3.1 운동 한번 볼게요. 인도 네루가 딸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자, 네루가 감옥에 갇혀서 딸에게 편지를 계속해서 보내는데요. 그래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이런 걸 씁니다. 그래서 그걸 엮은 책이 세계사 편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상쾌한 아침의 나라라는 뜻을 가진 조선은 일본의 총칼 아래 나라를 빼앗기고 민족 정신을 무참하게 유린당했다. 일본은 처음 얼마 동안은 근대적인 개혁을 실시했으나 곧이어 마각을 드러냈고 조선 사람들은 독립한직을 줄기차게 계속하였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1919년의 독립만세운동이었다. 조선의 젊은이들은 맨주먹으로 적에게 저항하며 용감하게 투쟁하였다. 3.1운동은 조선 민족이 단결하여 자유와 독립을 찾으려다 일본 경찰에 잡혀 수없이 죽어가고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굴하지 않았던 숭고한 독립운동이었다. 일본인에 억압당한 조선민족의 역사는 실로 쓰라린 암흑의 시대였다. 조선에서 학생의 신분으로 곧장 대학을 나온 젊은 여성과 소녀가 투쟁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듣는다면 너도 틀림없이 깊은 감동을 받을 것이다. 자, 그 다음 미국 뉴욕타임즈 한번 볼게요. 이집트 및 한국의 독립운동은 인민자치 능력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한국과 이집트는 함께 자치 능력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0의 지하에 기속된 것이다. 일본으로 하여금 한국인에게 자치를 약속하고 점차 이를 교도하여 진보된 정치 사상을 고취하면 바람직하다. 하지만 만약 즉시 자치를 허용한다면 갑자기 무정부 상태에 들어갈 것이므로 일본에 대하여 중대한 위험임은 분명하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네로의 시각은 뭔가요? 네로의 시각. 대단하다.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 라는 얘기잖아. 근데 미국 뉴욕타임즈는 니네가 자치 능력이 없어서 일본한테 귀속된 건데, 야, 니네가 갑자기 독립하겠다 하면 무정부 상태 될 건데,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왜 시각 차이가 날까? 그 이유는, 네로는 식민지인의 시각에서 보는 거고요. 뉴욕타임즈는 제국주의인의 시각에서 보는 겁니다. 미국은 제국주의 국가잖아, 맞지? 그래서 제국주의인의 시각과 식민지인의 시각에서 본 차이라는 거. 그 다음 각지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되는데요. 그 얘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1 운동 이후에 임시정부가 수립되고자 하는 노력이 본격화되었다. 이 얘기까지는 했죠. 그래서 세 곳에서 정부 수립안이 발표가 되는데 대한국민의회 연해주에서,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에서, 그 다음 한성정부 국내에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세 곳에서 임시정부가 있다는 건 있을 수 없잖아, 맞지? 그래서 임시정부를 하나로 모아서 독립운동을 체계화해야겠다는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그런데 하나는 포기해야 했어. 얘들아, 참 많이 일어났었는데요. 요건 이제
힘이 약했던 어디 갔니? 잠깐만요. 자, 고려 임시정부, 뭐 조선민국 임시정부, 신한민국 임시정부 이런 건 몰라도 되고요. 어쨌든 가장 영향력 있었던 정부가 요 세 개인데요. 근데 하나는 반드시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 어디였을까? 그렇지, 바로 한성 정부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왜요? 당연히 들켜서 잡혀갈 게 뻔하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인데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구심점이 될 것이냐, 아니면 대한국민의회 연해주에 세워진 얘를 중심으로 할 것이냐인데, 자, 지리적 특징이 왜 중요하냐면 연해주는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독립군을 만들기에 유리한 곳이고요. 상하이는 각 곳에 공사관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뭘 하기에 유리하냐면 외교를 통한 독립이 가능했었어. 근데 이 당시에는 외교론이 참 들떴었다. 그렇게 흥했었다. 그래서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외교론을 중시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장투쟁을 포기한 건 아니고요. 무장투쟁자들이 이제 상하이 의정원에 합류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이승만, 외교론자인 이승만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무장투쟁론자인 이동희를 국무총리로 세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외교론 뭐 이런 얘기 했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한번 볼게요. 삼권 분립에 입각한 민주공화제 정부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통령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대통령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희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시험 범위까지는 모두 마쳤고요. 자, 여러분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또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으나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사 시험 잘 치길 바라겠습니다.